네, 앞에까지 봤던 내용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식으로 F R자 힘이죠. R자 힘은 MA. 그래서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 힘이고 운동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알면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힘과 운동에 관한 거죠. 뭐 로켓을 어떻게 쏘아서 추진력이 얼마가 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어디쯤 올라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따라 로켓을 올릴지 다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만 잘하면 로켓도 쏘고 달에도 가고 뭐 얼마든지 해.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제 에너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을 해석하고 만들고 뭐 뭔가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원리를 해석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순리대로 해 나가면 돼요. 그죠? 그런 원리를 사람들이 잘 파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너무 광범위한 거지. 우리가 모르는 원리일 수도 있고 아는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원리라고 하는 건 광범위한데 이 원리에서 일정한 규칙만 딱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경우 어떤 특별한 환경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건 이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원리를 좀 더 압축해서 표현된 제한된 원리, 그렇죠? 제한된 원리나 규칙, 이걸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한 이 법칙이 바로 뉴턴이 발견해낸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만드는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뭐 뉴턴도 또 여기에 다 일조를 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에는 에너지 보존이 되는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원리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 또 더 특별한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이 아류적인 법칙들이 있는데 이로써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또 물체의 운동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에너지에서는 이 가속도보다는 속도나 위치, 물체의 속도나 위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는 가속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에너지 관련 법칙으로부터는 속도와 위치를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다 연관 지으면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 알 수 있는 거겠지. 물론 하나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두 개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렇게 서라운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FM으로 여기서 알기 어려웠던 게 이쪽에서 쉽게 또 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원리 법칙을 더 공부하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추가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련된 단원,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단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뒤에 가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또 공부합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이제 물리량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힘과 가속도라는 물리량에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라는 물리량 그리고 속도 위치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뭐 새로운 양은 아니겠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공부하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양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이 이제 주로 우리가 자연의 어떤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중요한 법칙들이 돼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 학기에는 이 세 개를 딱 공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학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학기나 물리적인 전체 물리학에서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 물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깊이 들어가면 또 더 응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알아두면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지 알 수 있겠죠. 그 운동량에 대해서는 또 뭘 하냐면 이거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다 종합을 해요. 이거 종합한다고 해도 되고 새로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또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중복이에요. 중복. 세 가지 법칙을 다 잘 쓰면 해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학 시험도 이 세 가지 법칙에 많이 집중돼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7장의 단원이 뭐 9본 단원 9개의 단원까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주제는 어디 있냐면 주제는 8장에 있어요. 8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8장의 주제가 있고 8장에서 이제 다 종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일 공부하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 기초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리량을 보면 1이에요. 1. 먼저 1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죠. 1과 에너지. 여기 다 에너지죠. 그리고 다시 힘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힘이 또 나온다. 다시 어쨌든 힘이에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힘입니다. 힘. 이 세 가지 법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힘이에요. 힘. 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힘. 상호작용. 사실 입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입자는 주어집니다. 그냥 M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M과 M 사이에 즉 물체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게 바로 힘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힘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질량은 거기 있고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가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힘이 막 가해지는가 이걸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물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자체는 이 물질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입자가 이제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원자와 분자들 사이에 또 관계를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지. 그건 이제 그런 단원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기초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안에서도 새로운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 이 안에서도 당연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데 이제 거시적으로 입자라고 하는 걸 딱 일단 생각해 놓고 그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관계를 일단 살펴보고 미시적으로 또 관계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또 살펴보면 됩니다. 그건 또 이제 물질을 공부할 때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7장의 내용은 1과 에너지와 힘이에요. 1과 에너지와 힘.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립해야죠. 그럼 에너지가 뭐냐?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은 이미 공부했어요. 힘은 물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이고 이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겨나는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고 이제 에너지와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단원이 바로 시작되니까 1로부터 시작되니까 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자 일은 우리가 W 워크의 W 에너지는 그냥 E라고 합시다. 힘은 F 얘네들 사이의 관계예요. 얘네들 사이에. 그럼 일은 제목에 보면 일은 도대체 뭐야라고 했더니 힘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힘이 일을 합니다. 힘이 작용해야지만 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이 들어와야 돼. 힘이 주체가 된다고 항상. 그 F가 일을 한다. 포스 doing 할까요? doing work. 굳이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죠? 근데 대개는 수동태로 나옵니다. 일인데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힘은 지금까지 너무 초점을 많이 맞췄어.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일은 누가 해요? 힘이 일을 한다. 그래서 work done by force. 마치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수동태, 능동태 공부하는 거 같죠? 어쨌든 이 힘과 일이에요.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일은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구나. 그럼 어디에 일을 하냐? 그죠?
물체에 일을 하는 겁니다. 질량에. 이제 질량이 그래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이 나온다고, 질량. 아까 열심히 그려놨던 질량. 그럼 힘과 이제까지 작용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힘이 물체에 가해지면 F는 ma일 거 아니에요. 그죠? F는 ma. 이미 다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새로운 물리량, 에너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힘이 일을 하는 물체, 그죠? 이제 m이 있어야겠죠? 그럼 다시 힘이 이렇게 나옵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에너지는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겠죠. 가속도가 생겨나니까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V를 변화를 시켜요. 가속도가 가해졌으니까 V를 변화시킵니다. 즉 델타 V가 생겨나요. 그 속도를 변화시켰으니까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물체의 위치도 바뀌겠죠. 계속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2장으로. 처음에 위치부터 공부했거든.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이걸 거꾸로 갑니다. A가 뭐냐? V를 변화시키는 거죠. A의 개념 자체가. V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위치도 변해야 되겠죠. 변하든 안 변하든 X는 변할 텐데 V가 변해야 되니까 X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X의 변화에 관련돼 있어요. 에너지는. 그리고 이 V에도 관련돼 있어요. 아까 속도와 위치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속도와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가 두 개가 나와요. 각각 하나씩. 속도에 관련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운동 에너지. 이제 글씨를 많이 못 쓰니까 운동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를 말 그대로 그냥 또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 에너지. 이름을 아주 편하게 줬죠. 이렇게 아주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속도에 관련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 어느 때예요? 속도가 변하고 위치도 변하니까. 근원은 뭐였어요? 힘이 작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변화하고 위치도 변화했는데 관련된 에너지가 이제 두 개 생겨나는 겁니다. 두 개.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운동 에너지, 위치에 관련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변화시키겠죠. 힘이 작용해서 얘네들을 변화시키는데 요거를 요약해서 탁 만들어 오는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살펴보고 실험해 보니까 성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성립하지 않는 건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해요.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용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한다. 일의 크기도 그렇게 정해요. 그냥 둘을 그냥 곱해버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놓으면 나중에 뭔가 계산할 때 이제 법칙으로 딱 귀결이 아기가 딱 맞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겠죠. 일이라고 하는 건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와 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개와 환경이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시스템. 대개는 이제 입자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자계. 입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우리 말로는 입자계.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정의를 합니다. 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자 물체예요, 그냥.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자와 입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환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다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경계, 개의 경계, 환경. 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간,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 상호작용이 바로 힘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들을 쭉 1절에 한 거고 이제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면 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증내하니까 본론은 사실 8장에 있어요. 8장에 있는데 본론 자체도 본론 자체가 엄청나게 간단해. 본론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는 보존된다예요. 결론이
에너지는 보존, 자연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제 식이 필요하겠죠, 식, 그죠? 방정식, 보존 법칙 식, 이런 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힘이 하는 일, 힘은 일을 할 수 있죠. 일은 누가 해? 그러면 힘이라고 항상 대답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일이 뭐냐 그래서 야 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뭐 하는 거 이게 다 일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물리학에서는 다 식으로 딱 떨어져야 돼. 개념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7.1 식이 나와 있죠. W는 자 F 곱하기 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세타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 자, 물체에 힘이 가해져요. 힘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그려놓은 이 힘에 관심이 있어서 이 힘만 그려놓은 거지 다른 힘도 있겠죠. 중력도 작용하고 이 우리 3장, 4장에서 열심히 2장에서 공부했던 수직력도 작용하고 뭐 여기 마찰력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나 관심 있는 건 F 하나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F만 보는 거야, F. 자, 이 관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F가 한 일이라고. 누가 한 일? 힘이 하는 일인데 나는 그 힘 중에서도 어떤 힘? 이 F가 한 일, 그렇죠? F가 한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F와 물체의 처음점하고 나중점 그걸 화살표로 쫙 이어버려. 이게 다른 아닌 변이죠, 변이. 그죠? 힘과 변이에요. 힘과 변이. 이거 새로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나 변이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이 둘을 곱하는데 지금은 방향이 같은 평행한 방향이 아니죠. 힘은 저 위쪽 비스듬한 방향, 변이는 처음점, 나중점 이어버리면 오른쪽 방향, 수평 방향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루는 사이각이 여기 등장합니다. 세타. 이렇게 각이 항상 등장하죠. 이 세 개 가지고 결정이 돼요. F가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듯이 F 크기, 힘의 크기예요. 변위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다 크기예요. 크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그냥 크기예요. 이 안에는 방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방향이 없어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방향이 없고 크기로만 정의되는 물리량이다. 스칼라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의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으니까 단위도 알아보고 싶은데 그 좌변 우변 똑같을 때니까 여기 힘의 단위 뉴턴하고 여기 변위의 단위 미터를 곱하면 돼요. 그 뉴턴 미터예요, 단위가. 근데 뉴턴 미터인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대문자 J로 싹 바꿔버려요. 대문자 J. 이건 단위를 아래는 단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100뉴턴의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F가 100뉴턴이라는 얘기지 100뉴턴만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 힘이 크기가 100뉴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관심 없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F가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F만 생각하는 겁니다. 100뉴턴. 이동거리 10m 이동했어요. 그러면 둘을 곱해. 이제 둘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1000이죠. 1000 뉴턴미터죠. 1000 뉴턴미터. 그런데 코사인 세타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다. 60도.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여기 곱해야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60도가. 그럼 이거 2분의 1 해주면 500 뉴턴미터, 즉 500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얘가. 이 힘이.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 자명하고 간단합니다. 힘 곱하기 변위 곱하기 사이각의 코사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벡터를 3장에서 우리가 안 하고 싹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벡터로 이런 방법, 지금 어쨌든 계산에 참여하는 힘과 변위는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데 코사인을 그럼 왜 코사인을 곱힌 거야?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코사인이 들어갔죠? 그 얘기는 코사인은 같은 수평한 성분을 곱해라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의 의미는 수평한 성분. 해석을 하자면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럼 이 힘을 분해해서 오른쪽 성분의 힘만 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성분의 힘만. 여기 이제 벡터에 대한 논의예요. 벡터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이 힘이 분해하면 오른쪽 수평과 즉 x 성분과 y 성분 힘이 있을 거예요. 얘를 FI라고 하고 이걸 FX라고 하자고. 근데 물체가 움직인 건 x 방향만 움직였죠. 그럼 요 둘만 곱하는 거예요. 요 둘만. 그런데 fx의 크기는 이 f를 가지고 보면 fx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f의 크기, 델타 r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fy는 왜 안 써먹었냐? fy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fy는. 근데 그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만 곱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F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X축, 요거를 Y축 이렇게 아예 축을 F를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놓고 요 F에 이 아래 요 수평 X 성분만 가져와서 둘을 곱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수평 성분으로만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F 벡터 델타 R 벡터만 참여하는데 둘을 가지고 수평으로만 곱해라 이걸 점으로 표시해요. 점. 그래서 이걸 점곱이라고 해요. 점 곱하기. 영어로는 원래는 도트 프로덕트였습니다. 도트 프로덕트. 그래서 점곱, 우리말로는 점곱 그러니까 발음도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내적 그럽니다. 내적. 안에서 곱했다. 안에서 곱했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 한쪽으로 가져와서 한쪽으로의 방향으로만 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적. 그럼 내적의 반대말인 외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면 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적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외적은 평행한 성분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수직한 성분끼리 곱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FY하고 델타 R을 곱해요. 이러면 외적이 돼요. 외적. 그런데 외적은 내적을 하지 않고 외적을 하는 경우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얘 물체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만 안 가고 이제 위로 움직이는 성분이 생겨나겠죠.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적을 곱하는 건 방향이 바뀌지 않고 속도의 크기를 막 증가시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힘이 되지만 이 외적으로 가해지는 저 F의 수직은 이 R 방향으로의 R에서 방향만 바꾸는 거지 속력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는 힘은 아니에요. 에너지를 주는 힘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구할 때 일의 정의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일의 정의는 에너지를 얼마나 변화시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을 때 여기 500줄 일을 했다는 얘기는 500줄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과 에너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려면 사실 에너지부터 원래는 정의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체가 또는 시스템이.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안에는 1000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야. 500줄의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고 싶어. 얘를. 그럼 1500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가하면 된다고요. 힘을 가해서 뭔가를 변화시켜주면 500줄의 에너지를 건네주면 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 에너지를 건네주는 과정이 힘으로 건네주는 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 열로 건네줄 수도 있죠. 열을 줘서 막 뜨겁게 해서. 그렇죠? 그때는 일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힘을 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힘을 줘서 뭔가 힘이 개입돼서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그 과정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은 곧 변화된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에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예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해요. 뭐가 오냐면 만약에 세타가 90도라면 아까 얘기했죠. 수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90도 0이잖아요. 그럼 그 힘이 하는 일은 없어요. W가 0이 됩니다. 또
델타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힘은 엄청나게 작용했는데 델타 R이 0이에요. 그럼 변위가 0이면 힘 곱하기 변위가 1이 되는 건데 이게 한 놈이 0이 되면 무조건 0 되는 거겠지. F가 0이 돼도 0이고 R이 0이 돼도 0이고 세타가 90도가 돼도 0이고 0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힘이 작용해도 그 힘이 하는 일이 0일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세타가 90도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90도 그렇죠? 맞아요? 코사인 90도 0이죠. 여기가 이거 잘못 그렸네. 여기를 좀 길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90도, 180도, 여기가 270도, 36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죠? 0도일 때 코사인 세타가 제일 크고 180도일 때도 크긴 큰데 이 90도부터 270도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보다 더 큰 또는 이 코사인 270도보다 작다면 음이 될 수도 있어요. W가. W를 구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다고. 그 얘기는 에너지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에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그러니까 일은 스칼라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을 뭐 동쪽으로 일을 하고 서쪽으로 이런 방향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감소시키는 일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7.1을 보면 청소기를 끄는 남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힘이 한 일을 구하라 뭐에 이렇게 그죠? 그 힘이 M의 한 일 W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 문제의 구조가 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청소기에 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청소기에 간 힘이 한 일이라는 얘기죠. 항상 힘이 주체가 되는데 힘을 숨겨놓고 사람이 한 일 그러면 사람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체에 가한 힘이 한 일,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자, 50N의 힘 이미 주어져 있네요. 그죠? 50N의 힘으로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도, 세타, F 다 나와 있어요. 청소기를 끌고 있는데 3m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델타 X 또는 델타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뭐, 그죠? 53 코사인 3. 그죠? 예. 그래서 130줄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직항력, 중력 이런 것도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지. 수직항력이 한 일을 구하라. 그럼 수직항력은 사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바닥이 하는 일이죠. 바닥이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게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럼 바닥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물체에 가한 수직항력은 위쪽 방향인데 물체가 움직인 건 수평 방향이니까 둘이 수직이잖아요. 그 힘이 하는 일은 없겠지. 수직 방향이 하는 일은 0이니 힘이 하는 일은 0이니까 중력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얘를 당기고 있지만 움직인 방향은 수평 방향이어서 둘이 이루는 각도가 90이 직각이 되죠. 직각에 힘이 하는 일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필요도 없이 0이 어쨌든 이렇게 언급은 돼 있죠. 그런데 마찰이 있다면 마찰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왼쪽으로 뭐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찰력이 하는 일은 있어요. 그렇죠?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죠. 물체가 움직인 건 오른쪽이죠. 둘이 이루는 각도는 180도가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힘이 하는 일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힘의 크기를 일의 크기를 구해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만 탁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죠? 예. 자,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벡터량의 사이각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이런 곱하기를 내적, 도트곱 또는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벡터를 너무 자세히는 하지 않을 건데 요거는 좀 해둡시다. 요거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종종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A 벡터, B 벡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F 벡터, 힘이에요. 힘 벡터. 이게 이제 변이 벡터. 우리가 여기 적용되는 건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A도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겠죠.
변이도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적의 물리적인 개념이 뭐냐면 같은 방향끼리 곱한 거라고. 같은 방향끼리. 그러면 둘 사이에서 같은 방향은 얘하고 얘가 X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고 얘하고 얘가 Y 방향으로 같은 방향, 이것들이 Z 방향으로 같은 방향만 지금 이렇게 성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내적을 하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끼리 곱해야 되니까 AX, BX 이게 X 성분끼리 곱하고 또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버리면 돼요. 이게 내적이에요. 이게 이제 성분별로 곱하는 겁니다. 성분별 내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힘의 벡터가 뭐 X축으로는 2N이에요. 2N, I 방향. 예. 이게 X축이란 얘기고 Y 방향으로는 그냥 1N이라고 할까요? 1N 계산하기 쉽게. 여기 J 성분. 근데 Z 성분으로는 -3이라고 합시다. 3N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단위를 쓰면 이렇게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단위를 맨 뒤로 빼기도 합니다. 아예 2I 더하기 1J -3 여기 K 3K 이런 괄호하고 뉴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동 변이는 X축으로는 안 움직였어요. 0. X축으로는 0. Y축으로는 -3m 움직였어요. Z축으로는 -2m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단위가 이제 미터 뒤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둘을 그냥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3은 -3이고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럼 다 더하면 3이죠. 전체는 3. 뉴턴미터 곱하면 줄, 3줄 되는 거예요. 3줄. 요 F가 하는 일은 물체하는 일은 3줄. 계산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벡터로 물어볼 수도 있다. 아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예제 2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R 나와 있고 F 같은 성분끼리 곱해요. 5, 2, 10, 2, 3, 6 뭐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성분 이게 왜 곱해져 있어요? 이게 곱해봐야 0이겠죠. 다른 성분 이게 90도잖아. 이거 얘도 90도죠. 굳이 그 0이니까 얘는 여기 00 해놨잖아요. 그렇죠? 계산에 참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빼버리시면 되겠지. 같은 것만 탁탁 골라서 서로 곱해버리면 된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7.3절이고 그러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렇죠? 별거 없이 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랬는데 앞에 제목이 7.1절인가요? 2절의 제목이 일정한 힘이 하는 일인데 일정한 힘만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힘이 막 방향도 물체 운동 방향도 바뀔 테니까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계속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변할 수 있겠죠.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그럼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을 구해라. 그럴 때는 적분을 써요. 적분. 이제 미적분이 이제 막 등장하죠. 예, 미적분을 모르고 하면 이제 7.4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적분 또는 적분. 자, X축 방향으로 물체가 이제 X축만 따지는 거야, 지금. 물체는 X축 방향에서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X축 1차원 운동을 한다. 그런데 힘이 작용하는데 F의 Y 성분이나 Z 성분은 작용하더라도 물체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힘들이 하는 일은 그냥 0이겠죠. 그러면 X 성분만의 힘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X 성분만 이렇게 참여시키는 겁니다. 물체가 X 성분으로만 움직인다면 Y나 Z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X 성분이 작용하는데 힘의 크기도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 위치 XI이고 나중 위치 XF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X축과 이 F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적분이죠. 인테그랄 해주면 된다고요. 인테그랄 여기 있죠. 인테그랄 fx dx인데 어디서부터 xi에서 xf까지 적분의 구간을 이렇게 명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적분이죠. 그러니까 정적분. 엄밀히 얘기하면
정적분. 요게 F가 한 일, 그죠? 첨자로 F를 써줘도 되고 그냥 뭐 F가 주어져 있다면 W는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적분을 모르면 안 되겠지? 자, 앞에서 미분 나왔었죠? X를 미분하면 V가 되죠. V는 dx, dt. V를 미분하면 A가 됩니다. dv, dt. 자, 그런데 얘는 F를 적분한 거죠. X로. X에 대해서 F를 적분합니다. 그러면 1이 된다고요. 1. fx, dx. 자, 이거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건데 V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변이죠. 델타 X는 V dt. 물론 이제 T1서부터 T2까지 뭐 이런 식으로 TI부터 TF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T의 변이 범위가 나와 있어야겠죠. 속도 얼마나 변이됐어? 속도가 변화된 정도는 A를 적분하면 되겠죠. V는 AT니까요. 그렇죠? ADT.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T1서부터 역시 T2까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F를 X에 대해서 적분했죠. 어쨌든 이 정적분이 바로 FW가 된다. 그래서 이 면적이 W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규칙한 힘은 잘 등장 안 하겠지. 좀 규칙적인 힘. 예를 들어서 F가 변하지 않아요. 일정한 F. 그러면 그냥 F 곱하기 델타 X 되는 거고 F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그때 뭐 구하기 쉽겠죠. 그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곡선은 어떻게 구해 이거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지나가고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프로 전체 일 계산하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물체가 원점에서부터 6m까지 위치가 변하는 동안 이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럼 이 힘 아래 전체 면적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각형 면적 먼저 구하면 4, 5, 20 가로 2, 세로 5 곱하면 10의 절반인 5 25줄이에요. 25줄. 그죠? 힘이 하는 일은 25줄 뉴턴 미터가 줄이 됩니다. 구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어렵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용수철이 한 일을 한번 이 변하는 힘이에요. 용수철이 한 일이 변하는 힘인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용수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용수철은 왜 하필이면 용수철이냐? 예. 용수철은 여러 가지 이제 힘 중에서 하나의 모델이 돼요. 모델. 용수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이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용수철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물질 속을 이렇게 들어가면 원자 또는 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 분자라든지 아니면 고체, 그렇죠? 금속, 구리면 구리 속에 이렇게 구리 원자들이 쭉 배열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체나 액체처럼 이 원자와 원자들이 이렇게 막 분리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합력이 있어요. 결합력이 있는데 이 결합력의 모델로 용수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자와 원자를 이어주는 이렇게 결합이 용수철처럼 되어 있을 거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죠. 용수철이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힘이 분자와 분자 또는 원자와 원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모델로서 중요한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 용수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거시적인 용수철이라고 하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스프링에 S를 첨자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힘은 예를 들어서 벽에 용수철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용수철 끝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에 마찰이 없는 바닥에 그림에 보면 여기 아래 이제 그런 그림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가 이 x축 이게 이제 가로 수평 방향의 좌표를 x라고 하고 용수철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요. 물체가 여기를 이렇게 매달려 있긴 하지만 물체는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겠죠. 용수철이 힘을 가하지 않겠죠. 용수철 자체의 길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체를 x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다고 치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가 x인 0인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당겨져 있다면 용수철은 물체를 끌어당기겠지. 이때 물체에 가해지는 용수철이 가하는 힘을 Fs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물체가 왼쪽에 가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왼쪽에 가 있으면 이제 용수철은 물체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용수철 힘은 오른쪽 방향인데 원점에서 멀리 있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용수철에 가하는 힘은 비례해서 커져요. 힘의 크기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하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용수철 힘과 물체 위치 사이의 관계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앞에서 물체가 한 일을 힘이 하는 일을 구할 때 항상 적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적분. 그래서 물체가 원점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럼 이게 변이잖아요. 그죠? 델타 R 또는 델타 X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이 힘과 물체의 이동은 하는 X축 사이에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이게 힘이 하는 일이 돼요. 그럼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인데 가로의 크기가 x. 여기 자체를 0에서부터 x까지 아예 움직였다라고 주자면 여기가 x예요. 그때 용수철 힘의 크기는 F는 힘의 크기가 kx입니다. kx. x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그 비례상수를 k라고 하는 거예요. k 비례상수. 그래서 용수철 힘의 x에 대한 비례상수를 줄여서 그냥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k를 용수철 상수, 스프링 콘스턴트라고 해요. 그런데 방향을 보면 x가 플러스이면 물체는 원점으로 용수철은 물체를 끌어당기겠죠. 원점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x가 마이너스이면 왼쪽에 있으면 용수철은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죠. 플러스 방향이 돼요. 그래서 x하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fs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이걸 벡터로 표현해야겠죠. 벡터로. 그죠? 그런데 벡터는 잘 안 쓴다고요. 이제 귀찮아서. 말 그대로 그냥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앞으로 힘이면 다 벡터이고 위치면 다 벡터이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fs는 마이너스 kx로.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다시 보면 가로의 길이 크기가 x, 세로의 크기는 그냥 kx겠죠. kx. 그럼 가로 세로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지. kx 곱하기 x니까.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힘은 자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델타 x는 오른쪽 방향이죠. 근데 힘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힘의 방향과 변이 사이의 관계가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줘야 돼요. 그 얘기는 아래쪽 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래쪽 면적. 그렇죠? 예, 아래쪽 면적. 그럼 문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체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그럼 변이는 왼쪽 방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용수철 힘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FS는 오른쪽 방향, 변이는 왼쪽 방향. 그럼 방향이 반대죠. 그래도 힘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예. x제곱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어요. 방향이 반대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착 붙여주면 된다고. 근데 잘못 오해를 하면 이거 면적이 위에 있네. 위에 x축 위쪽 있잖아. y축 위쪽으로. 그럼 플러스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올 때죠.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올 때. 물체가 이 끝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힘의 방향도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때는 힘의 방향,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플러스 그냥 둬야지. 2분의 1 kx 제곱으로. 근데 지금 문제를 왼쪽으로 갈 때라고 하자면 변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어느 때 마이너스 붙일지 플러스 붙일지 헷갈리겠지. 헷갈리겠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 쓰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일반화 시킨 거예요. WS를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KXI 제곱에서 2분의 1 KXF 제곱을 빼주면 돼요. 항상. 처음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 위치. 이거를 나중에서 처음 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면,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귀찮으면 외우세요, 그냥. 예. 아니면 이렇게 이 적분식을 외우던가. 예. 적분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예. 다시 아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FS는 항상 X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이렇게. 그럼 하나 잡아요. 여기가 처음 위치, 여기가 나중 위치라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럼 이게 델타 X가 되겠죠.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왼쪽은 힘이 양이죠, 양. 힘을 표시를 하면 힘은 이걸 표시할까요? 힘은 이렇게 가해지죠. 양이잖아요, 양.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근데 이쪽에서는 힘이 이렇게 가해지죠. 오른쪽에서는 음이니까. 이거 빨간색 위에 있고 빨간색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하는 일은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그리면 편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프도 그리기 싫어. 그럼 항상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처음 위치의 제곱 마이너스 나중 위치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그냥 바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쓰지 말라고요. 거꾸로. 알겠죠? 거꾸로 쓰지 말고 xi 제곱 마이너스 xf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원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xi라고 하고 얘를 xf라고 하자면 계산해 보면 이 결과가 딱 나옵니다. 요거 넓이 구해줘서 플러스, 요거 넓이 구해줘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xf에 관련된 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xi에 관련된 건 플러스네요. 그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완전 자명이에요. 자명하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 지나가죠. 요거는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7.13. 이 WEXT는 이 교재의 저자는 자꾸 FEXT를 가져와요. 외부 힘이 하는 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관심 없어요. 외부 힘이 하는 일은. 그리고 용수철 나오면 용수철만 생각하면 되고 외부 힘은 그냥 외부 힘 따로 구하면 돼. 외부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럼 외부 힘이 하는 일을 구하면 되지.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앞에 있는 식에서 구하면 되지. 용수철 힘하고 똑같은 크기의 외부 힘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용수철 힘하고 똑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부호 반대로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재 이 저자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고민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용수철 힘에 관련돼서만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제 7.4번 보면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때는 이거 해도 돼. 용수철 힘상수 K를 측정하자. 용수철 힘상수 K가 뭐냐면 다시 보면 FS는 마이너스 KX 외우세요. 모델이니까 외우는 거야. 이런 걸 가져다 쓴 거니까. 예. 그럼 K 값이 도대체 얼마야? K는 X분의 F네요. X분의 F, S.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10cm 늘어나게 하려고 그래. 10cm, 0.1m. 그죠? 그러면 힘을 얼마나 가야 돼? 예를 들어서 20N 가면 0.1m 늘어나. 예. 용수철 상수를 얼마겠어요? 분모 분자 10씩 곱해주면 1m 늘어나게 하려면 200N 가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용수철 상수입니다. 용수철 상수의 단위는 뉴턴 나누기 미터예요. 뉴턴 나누기 미터. 개념은 1m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이 얼마냐. 또는 지금보다 1m 더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이 얼마냐. 추가적인 힘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에 보면 물체가 매달려 있지 않은 용수철의 끝점이 여기 있어요.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럼 물체의 무게만큼 당겨지겠지.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용수철에 가는 힘의 크기는 이 무게죠. 무게 mg. 근데 여기 이만큼 d만큼 늘어나서 지금 멈춰져 있어요. 손으로 살짝 내리면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고 손으로 살짝 내리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딱 여기서 멈춘다고요. 그럼 물체는 이제 평형이 돼 있는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용수철이 당기는 힘 Fs는 위쪽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힘은 mg 아래쪽이겠죠. 근데 멈춰져 있으니까 가속도 0이 돼서 Fs-mg 이게 R자 힘이죠. R자 힘이 0이에요. 그냥 0. 그렇죠? ma가 0이 되니까. 그럼 Fs는 그냥 mg겠네. 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힘을 가했더니 용수철이 d만큼 늘어났어요. 그 용수철 힘은 KD죠. KD. 크기로 보자면. 그렇죠? KX, X 대신에 이제 Y, D만큼 늘어난 거니까 X 대신에 D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럼 K는 D분의 mg겠지. K에 대해서 정리하면 D분의 mg. D분의 mg가 되겠죠. 그렇죠? D분의 mg. 그러면 2cm 늘어나는 거죠. 2cm. D가 2cm 늘어나는데 지금 550g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2cm 늘어나는 용수철의 상수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mg 힘 가해지는 힘 나누기 거리. 그래서 110 곱하니까 계산해 주니까 270 뉴턴 퍼 미터. 이런 용수철 상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용수철이 한 일을 구하라. 용수철이 물론 물체의 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힘을 보세요. 힘 Fs를 보니까 x를 d라고 그냥 바꿔놓으면 되겠지. d가 0에서부터 2cm까지 늘어나는 동안 용수철 힘은 d는 아래쪽으로 증가하는데 힘은 위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은 위쪽으로 가해지고 용수철 힘은 위쪽으로 가해지고 물체는 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힘은 KD고 힘은 용수철 힘은 D만큼 늘어났을 때 KD가 되는 거고 D만큼 늘어났을 때 D가 되는 거죠. 이 넓이는 2분의 1 KD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KD의 제곱이라고요. 근데 답을 쓸 때는 2분의 1 KD 곱하기 D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KD 제곱인데 크기 변이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자세히 할 수가 없네요. 예. 끝이에요. 끝.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계산하라 그러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을 어떻게 계산해요? 중력 곱하기 중력이 아예 주어져 있잖아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겠지.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물체도 아래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방향이 같으네? 그럼 플러스 1을 하는 거지. 플러스 힘 곱하기 힘은 일정하잖아. 중력은. 그러니까 mg 곱하기 d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mgd. 중력이 하는 일은 mgd. 이렇게 나오면 되죠.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예, mgd. 굳이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 아니면 서술하라 그러면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같으므로 플러스 이렇게 가로 열고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 써줘도 되고 그죠? 0 코사인 0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7.5절에 가죠. 자, 지금까지 한 일은 힘이 물체에 작용했는데 일을 구한 거야. 그 힘이 하는 일. 두 가지. 힘의 크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일정한 힘이라고 해서 힘 곱하기 변해주면 되고 힘의 크기나 방향이 변하면 변화한 대로 그 정적분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수철 힘이 하나의 모델로 등장한 거였죠. 변하는 힘의 하나의 예로. 7.5절에 가면 운동 에너지와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인데 이게 이제 원리상으로는 이게 주 내용이에요. 7장과 8장을 맨 처음 설명할 때 자연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하고 이 원리의 어떤 제한된 규칙이 법칙이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뽑아 놓은 게 법칙이에요. 근데 법칙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고 또 아우르는 원리가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7.5절에 있는 겁니다. 그 원리의 이름이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정리. 원리의 이름. 정리나 원리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원리 또는 줄여서 이거를 줄여요. 일 에너지 정리라고도 짧게 얘기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
내용은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실제 내용은. 근데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이름 짓는 방법이 있어요. 하이픈이 있죠. 하이픈. 1하고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1은 W고 운동 에너지는 대문자 K로 표시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물체 어떤 개의 역학적인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그 한 일이 그 변환된 에너지라고요. 그렇죠?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증가하거나 감소된 그 에너지를 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 그래서 관계는 뭐겠어요? 관계는 변화된 운동 에너지가 곧 1과 같다.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그냥 이렇게 한 줄도 아니고 1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 W는 델타 K. 외우는 겁니다. W는 델타 K. 이게 뭐 외우라는 의미,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자고 한 거는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자연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네라고 이제 관찰하고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이제 법칙을 아직 덜 만든 거지. 처음에 이제 이런 원리가 있는 걸 발견한 거고, 이 원리로부터 에너지 보존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V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 m이 있는데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v 벡터죠. 그럼 m 곱하기 v 제곱을 2로 나눠요. 하필이면 2분의 1을 이렇게 나눈 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2분의 1을 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을 써줘야지만 이 식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쓴 겁니다. 이 과정은 뉴턴의 제2법칙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F가 물체에 작용했어요. 그럼 MA가 되겠죠. F는 MA. 그렇죠? 이게 F dx의 적분이 W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EXT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F는 물체에 가해지면 MA가 되겠죠. F는 MA. 근데 A는 dVdt예요. 그렇죠? A는 dVdt. 우리 미적분 사이의 관계에서 A는 dVdt가 되고, 여기 dVdt를 연쇄 법칙을 써서 dV dx, dx dt. 이렇게 연쇄 법칙 쓰면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dV dt인데 이걸 x를 매개로 가져와서 dx, dx dt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얘가 v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속도 v가 되죠. 그죠? 그리고 dx dt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려고. dx, dx 나눠졌죠? 그럼 dv만 남는 dv를 d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v에 대한 적분식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마치 x에 대한 적분식 같지만 정리해서 보니까 그냥 v에 대한 적분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m은 상수라면 앞으로 그냥 나오겠죠. 인테그랄 밖으로. 그럼 v만 남겨져 있는 거고 v로 적분하는 거지. 그럼 v 제곱이 되겠죠. 2분의 v 제곱. 그래서 2분의 v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W는 델타 K라는 식의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집어넣으려면 델타 K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주는 게 변화량이죠. 여기도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준 걸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 과정을 알았으면 이제 이건 외워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너무 자주 대하는 물리량입니다. 에너지가 돈이잖아, 돈.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에너지가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자. 외워버리자. 2분의 1 mv 제곱. 질량이죠. 오른쪽은 질량, 킬로그램이에요. 질량. V는 미터 퍼 세컨데 이걸 제곱하라고 돼 있죠.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게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j2로 바꾸고 줄이라고 합니다. 줄. 에너지나 일이나 단위는 같은 거죠. 에너지의 변화가 1이니까요. 이게 곧 앞에서 공부했던 뉴턴 미터, 힘 곱하기 변이랑 똑같아요.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뉴턴이 ma죠.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a가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에요. 그죠? 같은 겁니다. 미터를 또 곱해요. 뉴턴 미터니까 그럼 킬로그램 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다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 그래서 W는 델타 K인데 여기에 EXT는 원래는 EXT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썼는데 EXT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로 보자면 W net라고 써야 돼요. 그냥 W가 아니라 W net. 그게 F net이고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뉴턴의 제2법칙이었잖아요. 그렇죠? F는 ma가 되는 거지. 그때 F가 알자 힘이라고. 그 알자 힘이 한 일을 여기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EXT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자 힘은 어쨌든 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서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갑자기 뭐 여기 나와?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EXT는 알자 힘이라고 원래 얘기해 줘야 된다고. 알자 힘. 그죠? 그래서 W net라고 써줘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EXT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호는 이 저자만 써요. 다른 저자는 이걸 안 쓴다고요. 자기 책 쓰면 조금 특이하게 쓰고 싶거든. 원래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그대로 쓰면 뭔가 표절한 것처럼 보여서 내 책을 쓰려면 독창적인 용어도 독창적으로 써야 되는데 남들이 안 쓰는 거 쓰면 안 되잖아. 그치?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물체에 가해진 알자 힘이 하는 일이 있다면 물체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 W는 델타 K 이렇게 외우는 식이에요. 근데 이런 이 정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법칙으로 많이 문제화됩니다. 여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넘어가는데 이 문제 예제를 보세요.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를 밀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12뉴턴의 일정한 수평력을 받아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3m 변이가 나와 있죠. 움직인 후에 속력은 그러면 힘 나와 있고 질량 나와 있고 변이 나와 있고 델타 X 또는 델타 R 그리고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잘 보면 이건 뭐예요? F는 MA로 다 구해집니다. 그렇죠? F 나와 있고 M하고 A를 구하면 V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뉴턴의 제2법칙 문제라고 원래는. 근데 이게 7장에 등장했으니까 7장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서 한번 이걸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W는 델타 K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W가 알자 힘의 W가 되는 겁니다. 알자 힘이 하는 일. 근데 여기 보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데 마찰은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모든 힘을 다 따져야 될 텐데 N하고 MG는 평형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물체가 이루는 방향과도 수직이니까 얘네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F 하나만 알자 힘이 되는 거지. F 하나만. 그럼 F가 하는 일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고요. F 곱하기 일정한 힘이니까 변이 델타 X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K인데 이 안에 이제 운동 에너지 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F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I 처음 속도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처음에 정지에 있다 그랬었죠. 정지. 그럼 아예 이건 0이네요. 빵. 그죠?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만 있는 거지. 얘만. 이렇게. 그럼 나중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그냥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결과와도 분명히 동일할 거예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하면 막 시간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동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그죠?
거리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7.6절에 가는데 7.5절은 운동 에너지를 이제 하나 공부한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공부했고, 에너지는 대문자로 많이 써요. 7.6절에는 자, 두 번째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위치 에너지. 그런데 우리 책은 영어식 표현을 원문으로 씁니다. 위치 에너지에서 포지션 에너지는 아니고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책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기호로는 뭘로 썼냐면 U를 썼어요. U.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U라는 기호를 씁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 어떤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인지 그 힘이 와야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FG죠. FG 첨자로 G를 써요. 중력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UG로 표현합니다. UG. 자, 운동 에너지는 K, 포텐셜 에너지는 U. 포텐셜 에너지의 우리말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중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많은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고, 영어식 표현이나 우리말이나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교재에 장황한 말이 쭉 나와요. 근데 굳이 이제 학술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배열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다. 그런데 배열 상태는 상대적인 위치죠. 어떻게 배열하고 있어요? 물체들이 상대적인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포텐셜 그러면 이거 영어에서 찾으면 잠재적인 또 능력 있는 이런 우리 일상적인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은 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로 굳이 번역할 때는 위치 에너지, 그 의미는 배열 상태랑 관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7.13번 그림인데, 여기 FAPP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거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럼 중력만 생각하면 돼요. 중력. FAPP는 이런 거 그려놓으면 헷갈린다고. 저자가 이제 상황을 어렵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지금 이게 지나기를 보면 여기가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 I고 여기가 F예요. 처음에 여기 있다가 어디가 처음이야? YI에서 YF로, 그렇죠? YI에서 YF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들어 올렸거나 빨리 들어 올렸거나 관계할 게 없습니다. 전혀. 이 천천히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의 원래 뜻은 중력하고 똑같은 힘이 작용해서 가속은 되지 않게 그냥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럼 중력보다 더 큰 힘도 아니고 더 작은 힘도 아니라 중력 그 자체라는 얘기죠. FAPP가, 그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써놓으면 이제 이렇게 그럼 가속이 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R이 변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위로 움직였어요. 이때 중력은 당연히 작용하겠죠. mg는 아래쪽으로, 위에 있을 때도 아래로, 아래에 있을 때도 아래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아예 정의가 돼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DU죠. U를 미분하면 중력이 나와요. Y축이니까 중력이 관련된 건 Y축이죠. U를 Y로 미분하면 중력이 나옵니다. 이게 F예요. F, 그냥 F. F인데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U를 그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 에너지를 위치로 미분하면 힘이 나와요. 근데 방향이 반대. 그건 예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죠. 아래로. 근데 얘를 위로 들어 올렸다 놓으면 아래로 낙하하겠죠? 그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데 속력이 더 빨라지죠. 힘이 아래로 가해지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낙하하면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 K는 증가 이렇게 그죠? K는 증가해요. 근데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 뭔가 하나의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다른 에너지는 감소해야지. 그래야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른팔 왼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이야. 10,000원. 항상 10,000원. 오른쪽에 돈이 점점 증가해. 그럼 왼쪽에 있는 손에 있는 돈은 감소하겠지.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해야 된다고. 근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잖아요. 그럼 다른 에너지인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중력이 작용하죠. 이런 일을 바꾸는 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를 낙하시키고 속력은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중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어느 방향에 가해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 식이잖아. 중력의 방향은 FG의 방향은 그죠? 중력의 방향은 du, dy 즉 위치에 따라 변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반대 방향 이런 얘기입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그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적분을 써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미분을 써서 쓴 거죠. 이거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du는 마이너스 fg dy가 되겠죠. 미분으로 곱하기로 쓰면 그럼 인테그랄 붙이면 인테그랄 du는 인테그랄 f dy가 되겠죠. 인테그랄 du가 델타 u죠. 변화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이 하는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지금 중력만 따지고 있으니까 그 중력이 하는 일은 WG라고 쓸 수 있겠죠. 힘 곱하기 변위의 적분이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력은 변하는 힘도 아닐 테니까 굳이 적분할 필요도 없고 F 곱하기 델타 Y 써줘도 되겠지. 그거의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원리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가져오면 됩니다.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렇게. 델타 U는 마이너스 W인데 이때 W는 R자 힘이 아니라 뭐예요? 이 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라고요. 이렇게 식을 가져오면 되는 거라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뭐야? 그러면 힘이 하는 일이 이때의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 이때 요 힘이죠. 결국 요 힘이죠. 이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보존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K는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 그 앞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K 더하기 즉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야 이런 전개가 가능해지겠죠. 두 개의 더한 즉 이 둘을 더한 거는 항상 일정해야 돼. 오른손 왼손에 들어있는 건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줄어들겠죠. 일정해야지만 그죠? 둘을 더했는데 그 값은 변하지 않아야지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고 한쪽이 만약에 감소하면 다른 쪽이 증가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이름을 보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K 더하기 U는 보존시켜주는 힘이에요. K 더하기 U는 보존시켜주는 힘. 그래서 K 더하기 U를 이건 운동 에너지, 이건 포텐셜 에너지죠. 둘을 더한 걸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시키지 않는 힘이에요. 아무리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위치 변하면 위치 에너지 변하고 속도 변하면 운동 에너지 변하겠죠. 그렇지만 둘을 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찰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이 힘은 보존력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 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보존력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근데 그 보존력 중에 하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력이에요. 중력. 이그젠플이 1번 중력이 있고 2번 바로 앞에서 공부한 용수철 힘도 보존력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공부할 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요. 중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힘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닌 힘들을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의 식을 주고 이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보존력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하면 돼? U를 위치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대상이지만 이제 수학적 물리적 관계를 알 수 있냐 하면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고 이제 본문을 쭉 읽어봐야 돼. 본문을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잘못되어 있는 것,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걸 바꾸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앞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내가 지금 써놓은 식 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면 다시 이제 식을 다시 써요. 또 꺼졌어. 다 있으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C 이렇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보존력이 하는 일, 보존력은 영어로 컨서버티브 포스입니다. 그래서 C를 첨자로 붙여줘요. 보존력이 하는 일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WG로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반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죠. 감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의 책을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많이 쓰는 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보존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걸 미분으로 표현하면 보존력은 du dx 또는 du d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du d 일반적인 위치 함수 dr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런 것도 다 지우세요. 지우지 마시고 괜히 복잡하죠. 식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복잡하잖아. 간단하게 예제 7.6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훌륭한 선수와 아픈 발가락.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손에서 트로피가 미끄러져서 발가락에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겠네. 이 사람은 트로피가 떨어짐에 따라 트로피 지구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추정하라. 포텐셜 에너지 변화니까 델타 U죠. 델타 U는 뭐라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이 하는 일 FG 곱하기 델타 Y의 마이너스라고요. 그죠? 또는 WG의 마이너스, 중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동하면 어때요? 많이 이동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크겠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위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가 감소해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니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발가락이 아프겠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러면 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물체가 어떤 높이에 있어? 바닥에서 여기 높이에 있어요. Y라는 높이에 있어. M이. 그죠? 그러면 바닥까지 떨어지겠죠?
예, 여기 있다가 여기 떨어지면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이동거리. 그냥 y가 되는 거지? 높이 y 있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중력이 하는 일 WG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 곱하기 거리 FG 곱하기 y 해주면 되겠네요. 중력의 방향이나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플러스예요. mg y가 되죠. mg y. 이게 중력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구가 물체를 막 끌어당겨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뭐가 감소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의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뭔가 다른 에너지가 증가해야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이거 계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계산하려면 요 식에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식에 계산할 거라면 요 식에 넣으면 된다. 구하니까 마이너스 mg y예요. 위에서 아래로 올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해야겠죠.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만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될 거다. 예. 여기 나오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원래 이름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이제 용수철 탄성이니까 다른 책에는 용수철로 많이 나와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한 가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 탄성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제 용수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식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US 스프링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스프링이 하는 일 WS입니다. 스프링이 하는 일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스프링이 하는 일은 이미 앞에서 구했어요.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2분의 1 KXI 제곱에서 벌써 잊어버렸죠? 2분의 1 KXF의 제곱을 빼주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가 돼서 부를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식이. 자, WEXT라는 표현은 이 저자만 쓰는 겁니다. W 뭐라고 해야 돼요? S라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델타 US는 마이너스 WS는 하고 여기 나와줘야겠죠. 원래 이거의 반대부가 WS인데 부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WS가 되는 거고 그게 델타 U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건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이잖아요. 나중 거 빼기 처음. 이게 델타 U예요. 그런데 시계 모양이 어때? 딱 보니까 나중 거, 처음 거 딱 맞게 돼 있잖아. 그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 앞에서 안 했어요. 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델타 UG는 나중 U에서 처음 U를 빼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용수철 중력이 하는 일 중력이 하는 일 WG는 이거부터 한번 써봅시다. 물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이게 YI예요. YI 나중에 여기까지 왔어요. YF까지. 그러면 이동한 변이가 그냥 아래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이게 델타 Y죠. 델타 Y는 다름 아닌 YI에서 YF를 빼준 거죠. 이렇게 빼준 거죠. 그렇죠? 이게 델타 Y입니다. 그래서 mg 델타 Y가 WG가 되는 거죠. mg 곱하기 변이 델타 Y.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라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마이너스를 여기 써주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mg y 델타 y 이렇게 쓰면 mg yf 마이너스 yi가 되겠죠. 델타 y가 yi 마이너스 yf예요.
이거를 YF-YI, 델타 Y니까 YF-YI라고 쓰면 안 돼요. 이때의 델타는 시간상의 델타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 위치로 그냥 쭉 그어준 거라고, 위치로.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YI에서 YF를 빼야 델타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 표시했으니까 YF-YI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짝짝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이게 YF, 이게 Y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U는 그냥 MGY라고 쓰면 되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MGY라고 뭐 외워둘 사람은 외워두고 U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US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US 편의상 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를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또는 더 넓은 개념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물체가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러면 평형 위치가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요것들 얘를 압축시켰다가 놓으면 오른쪽으로 오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의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오른쪽으로 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여기가 평형 위치야.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하면 가장 많이 압축되면 여기까지 오고, 가장 많이 늘어나면 여기까지 와요. 평형 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최대 거리 뭐 A만큼 오고, 왼쪽으로 최대 거리 A만큼, 이렇게 이제 진동하고 있겠죠. 왔다 갔다가. 그죠? 근데 오른쪽 끝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순간 정지해야 되니까. 왼쪽 끝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 포텐셜 에너지 값이 2분의 1 K A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A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왼쪽으로 와서도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 평형점을 지날 때는 X가 아예 0이죠. 위치가 아예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순간 제로가 돼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속도가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v 맥시멈의 제곱이 돼요. 자, 둘을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2가 되죠. 즉 한쪽이 0이니까 그냥 이거 전체, 즉 2분의 1 mv 최대 값의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은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둘을 역시 더하면 2분의 1 KA의 제곱만 있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아지는 거겠죠. 둘의 값이 같은 거겠죠. 그렇죠? 하나가 0일 때 다른 놈만 있고 하나가 0일 때 다른 놈만 있어요. 둘을 더한 건 항상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은 거지. 그죠? 용수철은 이런 용수철은 좌우로 진동하면서 커졌다가 감소하고, 그죠? 하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근데 중력은 운동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기만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감소하기만 하죠. 근데 얘도 진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계속 튕겨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는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위치는 증가하죠. 거꾸로 내려올 때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반대로 진동하고, 얘도 진동할 수 있어요. 용수철도 진동하는 거고 공도 튀겨주면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